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조지 프리드만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이제 플래시 포인트, 이런 원제로 해서 2015년에 출간된 책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게 지정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5년의 텀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돼도 그 내용을 읽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 내용이 유럽의 전체 역사를 훑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구조적인 유럽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유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서 발간이 되면서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 선문을 이제 썼거든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규모가 큰 수출국들은 위기점에 도달한다. 내수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능가하는 거대한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래서 수출은 산업화를 위한 유용한 토대에서 고용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다다르면 그들의 상품을 소비하는 국가들은 책정된 가격으로 소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안 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일본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은 수출을 줄이기 위해 자국의 금융체제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의 사정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점과 저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미 유럽에서 철수를 했고 중동에서도 개입을 줄였다. 미국이 철수하든 하지 않든 이 지역,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철수하는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도 어느 정도 미군의 철수에 대비하는 것이 틀림없다.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 자국 이익을 지킬 역량을 신장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뻔하다. 북한과 타협하고 군사비를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 지역에서 깊은 상호 이익이 존재한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다. 한국의 이익은 앞으로도 그 토대를 유지해야 지켜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힘을 가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합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마셜 플랜에 포함된 구절인데요. 미국은 거대한 국내 시장이 있고 내부적으로 교역 장벽이 없기 때문에 큰 이득을 노려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럽도 이와 유사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 여러 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들이 각각의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교역 장벽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도 미국처럼 어떤 하나의 통합된 그리고 공동체를 꿈꿀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보다 완전한 연방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결속된 나라다. 미국은 각양각색인 사람들을 초월적인 원칙들을 중심으로 결속시킨 나라다. 미국은 평화나 번영을 약속한 적이 없다. 오직 그 가능성만을 약속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개념, 그러니까 신조 중심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 옳다고 믿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는 어떤 가치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나라인 거죠. 반면 유럽 연합의 문제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영이 망가지고 평화가 무너졌을 때 그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 고통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결속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유럽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단일한 통일체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다투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제 뭐 유럽에서 테러들이 있었고
그 테러들이 있을 때마다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손꼽히는 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국경 폐쇄 조치는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각 민족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졌고 자유로운 이동은 우선순위에서 국가 안보의 다음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은 유럽연합이 유럽의 핵심적인 문제, 민족주의와 권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지만 그 일시적인 완화가 무너지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유럽은 미국이 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유럽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통합이 어렵습니다. 유럽은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섬도 있고 반도도 있고 반도에 또 다른 반도도 딸려 있습니다. 산맥이 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바다와 해협, 까마득히 치솟은 산맥, 깊은 계곡, 끝없이 펼쳐진 평화가 있다. 유럽의 강들은 미국의 강처럼 하나로 만나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유럽의 강들은 사방팔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보다는 갈라놓는다. 그래서 천년경의 유럽 지도는 2000년의 유럽 지도와 비슷하다. 오래전부터 국가들이 서로 이웃한 채 존재해 왔고 오래전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신뢰와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갈라져서 사는데 그 갈라져서 사는 사람들을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떤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각 지역별로 공동체가 형성되게 이제 불을 붙인 사건이 인쇄기의 발명이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자 보통 사람들도 처음으로 정신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죠. 평민의 언어가 합법적으로 쓰이게 되었고 그 어떤 언어라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마을보다 더 폭넓은 공동체로 결집되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창작한 사상들을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들었다. 각 나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각 언어는 신이 보기에 동등했다. 유럽의 정신은 분열되고 있었다. 그래서 유럽의 각 국가들이 지형별로 쪼개져서 살았고 쪼개져서 살면서 언어가 지역별로 고착이 되고 그 언어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역사관이라든가 가치관, 철학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고유하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별로 민족주의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에 따르면 인간은 늘 잔혹한 현실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되며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쪼개져 있고 그 각 지역별로 쪼개져 있는 사람들의 처한 그 상황들을 처지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독일의 처지에 처했다면 독일이 그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아우슈비츠라는 결과를 낳았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희생자만 바뀔 뿐 비슷한 결과를 낳을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으리라는 뜻이다. 1930년대에 노벨상을 수상한 노먼 에인절은 1909년에 출간된 거대한 환상에서 유럽에서 전쟁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투자와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이 상호 의존하는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는 전쟁이 야기할 경제적인 혼란만으로도 유럽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르게 보죠. 상호 의존성은 안보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해 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인 거죠. 의도는 변하기 마련이고 독일이 경제적으로 계속 급성장하면 경쟁국들이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상대방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힘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의 질서를 규정을 할 건데 어떤 사람이 막 운동도 하고 점차 세지고 뭐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은 어떤 법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제가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럴 바에야 내가 먼저 쟤를 쳐서 쟤를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법천지의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법이라던가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면은 그 주변국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싹을 먼저 잘라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 어떤 구조적 현실에서 어떤 미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을 통해서 그 각 국가가 처해져 있는 현실들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유럽연합을 보았을 때도 유럽연합은 무너지고 있고 균형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의 근거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관점을 한번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을 했고, 이것은 유럽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유럽은 학살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고, 유럽 반도는 점령당했고, 산산조각 났고, 지쳤다. 31년 만에 유럽은 대적할 상대가 없는 세계체제의 중심에서 빈곤이 만연하고 자신감 없는 지역으로 변했다. 사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사실 세계의 중심이었고 여러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은 쇠퇴하고 소련과 미국이 이제 양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힘을 훼손시킨 요인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그 강대국의 흥망 이런 책을 봐도 사실 전쟁을 치르면은 어떤 국가가 쇠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쇠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구조적으로 유럽이 미국이 될 수 없는 어떤 분열적인 상황, 그리고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의 이면에는 각자의 공동체를 꿀릴 수밖에 없게 만든, 갈라질 수밖에 없게 만든 사방팔방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강들, 산맥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들, 주권 국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유럽 연합으로 뭉뚱그린 것에 이제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된 게 2008년 금융위기였었죠.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이 달랐고 그런데 한 가지 경제정책으로 그것을 봉합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거죠. 국제시장에서 순채권자인 경제적으로 성숙한 나라는 예를 들자면 독일이죠. 융자해 준 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수출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치가 약세인 화폐를 말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증진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독일의 경제 규모는 유럽 최대이고 독일의 경제적 건강이 유럽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이었다. 그리스의 경제적 건강은 덜 중요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필연적으로 독일에게 최적이지만 그리스에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독일 수출품의 절반은 유럽연합 자유무역지대에서 팔리고 그 자유무역지대 덕택에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일자리가 나머지 유럽이 독일 상품을 구매할 역량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그들이 게으르고 흥청망청해서 경제가 망가졌다라고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전반부는 유럽의 역사를 훑으면서 유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분열의 씨앗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쭉 훑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의 각 국가들의 지정학적 현실과 어떤 예측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그걸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독일과 러시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제 전략은 모든 가담자들이 오직 경제적 게임만 할 의향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게임은 바뀐다. 독일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수단만 써서 강제로 빚을 갚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항복하던가 독일인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모종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독일은 유럽연합 틀 안에서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해지면 빅게임에서 패배한 데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경제 논리를 벗어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독일이 원하지 않는 선택지로 점점 기울게 된다. 독일은 매우 상반된 선택지들에 직면하게 되고 모든 차원에서 힘을 증강하는 게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독일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고 우선 정치적 힘을 행사한 후 곧 압박이 가중되면서 군사적 힘을 행사하게 된다. 군사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경제적 고려사항이 독일을 이런 지경으로 내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만 어떤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왼쪽으로 프랑스를 어떻게 할지이고 오른쪽으로는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이다. 여전히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두 나라의 이익은 서로 갈라졌다. 프랑스는 실업률이 높고 물가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어한다. 독일은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제 프랑스의 입장, 독일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여러모로 가장 필요에 맞아 떨어지는 나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은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러시아에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의 원자재를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뭐 서로 완벽하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지정학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유럽의 다음 타자는 뭐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와 유럽 반도 사이의 경계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감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군사력을 회복하면 러시아는 침략에 완전히 노출된다. 유럽은 그러한 경계 지역들로 가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계 지역은 유럽 반도와 유럽 본토를 구분하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을 아우르는 강활한 지역이다. 이 나라들은 에너지 운송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기만을 바랄 수는 없죠. 따라서 러시아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해야 하고 당장은 벨로루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약한 데다 러시아의 투자가 필요하고 러시아인들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을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타겟이 되는 거죠. 러시아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서쪽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북쪽에서는 러시아를 방어하기가 어렵고 벨로루시는 완충지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작고 힘없는 세 나라를 상당히 두려워한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세 나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누는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프랑스와 독일의 연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가 계속 변화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정학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유럽에서 어떤 변화의 물결들을 봤을 때 그 구조적 압력이 만들어내는 어떤 변화의 물결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도 어떤 구조적 압력들이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순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그 방향으로 우리 외교력을 집중을 해서 우리의 생존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 물결을 거슬렀을 때 우리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권의 지정학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반부가 특히 이제 좀 재미있고 또 유용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정학 관련된 책,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전반부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